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윤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하며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의심해봐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부신기능 저하증인데요. 부신은 콩팥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기관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부신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부신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신은 좌우 콩팥 위에 있는 작은 내분비 기관이지만 스트레스나 혈압을 조절하고 에너지 대사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런데 부신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여러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 한다. 부신은 이제 콩팥 위에 있는 기관이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사라든지 이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경우 저희가 부신 피질 부전 또는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은 증상이 천천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로 오인하기 쉬워 환자들이 초기에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우신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부신기능 저하증인데요. 부신, 용어도 좀 낯선데 어떤 기관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부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부터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부신이 어떤 장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기능이 떨어지면은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신이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콩팥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고요. 깔때기처럼 덮어쓴 그런 세모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피질, 그리가 수질, 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몸의 대사에 필요한 호르몬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부신은 체내 대사작용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신기능 저하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모든 장기들이 사실 기능 항진 그리고 기능 저하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부신도 이제 갑상선이나 다른 기관처럼 기능이 항진되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있고 저하가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저하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신에서 나와야 할 호르몬이 줄어들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겉질과 속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겉질에서는 이제 코르티졸, 알도스테론,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고 이제 수질에서는 카테콜라민,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코르티졸의 분비가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르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된 이제 내용이 되겠는 코르티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저희가 혈압이나 혈당을 일반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도 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도스테론도 있었잖아요. 이것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네, 알도스테론도 비슷하게 이제 혈압을 좀 유지시켜주는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나트륨 제흡수 및 수분 보존을 해주고요. 이제 신장에서 이제 집합관과 원위 세뇨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금이라고 불린 나트륨을 이제 제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혈액 내에서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물이 같이 제흡수가 돼서 몸 안에 수분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칼륨 배출도 같이 촉진을 해줘서 전해질 균형을 일반적으로 유지하게 되겠고
이제 혈압 및 체액량 조절을 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의해서 혈압이 낮아지면은 나트륨 농도가 감소할 때 알도스테론 분비가 촉진이 돼서 이제 혈압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염분과 수분의 항상성, 즉 나트륨과 칼륨을 이제 혈압을 균형 유지하는 데에 이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이제 콩팥에서 이제 재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부신의 안쪽 수질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질까요? 네, 안쪽에서는 이제 카테콜라민이라는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또한 심혈관계 조절을 해주고요. 심박수나 혈압을 올려서 혈액과 산소를 신체 각 부위로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피네프린은 혈압을 높이고 노르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을 통해서 혈압을 더욱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 및 에너지 공급에서도 혈당을 높이고 지방을 분해해서 근육과 내에 신속히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저희가 스트레스에 처할 때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저희 몸이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계나 행동에서도 주의력이나 집중력, 각성 상태를 높여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겠고요. 호흡이나 기타 생리학적 변화로 기관을 확장시켜주거나 혈당을 올려줘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 부신 기능 저하증이 발병하는 원인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부신 자체의 문제 그리고 뇌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2차성, 3차성까지도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부신부터 살펴보게 되면 부신의 결핵이라든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부신의 종양이 생기거나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 그리고 출혈이 있거나 이제 선천성 질환으로도 부신에서 자체에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부신 기능 저하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한 10만 명 중에 1명 꼴이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겠고 조금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3차성이 되겠는데요. 우선 2차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뇌하수체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부신은 정상이지만 부신 윗단계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원인으로는 뇌하수체 그리고 시상하부의 종양이나 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에 생길 수가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도 여기에 영향을 줘서 뇌 부신 윗단계에서 분비가 되지 않아서 부신에서 코르티졸이 분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범뇌 하수체 기능 저하증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뇌상성 뇌손상으로 인해서도 이런 2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성에서는 이제 뇌하수체 윗단계인 시상 하부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의 방출 호르몬의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게 제일 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투약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시상 하부 수준에서 윗단계에서 이제 억제가 돼서 분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그 외에도 뇌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런 기능 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차, 2차, 3차가 증상이나 그런 심각도가 더 심하다 이런 건 따로 없을까요? 네, 세 가지 다 이제 원인만 다를 뿐이지 이제 정도에 따라서 심한 정도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발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3차성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스테로이드가 장기간으로 복용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질환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의 조절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상 하부에서 우선 이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의 유리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 그 신호를 받고 이제 뇌하 수체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겠고요. 이 신호를 전달받아서 이제 부신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최종적으로 분비를 하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외부에서 이런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시상 하부에서 더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몸이 인식을 해버려서 네. 이 전달 체계가 이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장기간 투약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과정이 마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신 피질에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지 않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종류도 참 다양하고 또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질환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일 흔한 것들이 요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어깨나 목, 허리 그리고 무릎의 통증 때문에 이제 뼈주사라는 것을 맞게 될 텐데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적정 용량은 1년에 3-4번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 병원에서 맞다 보면은 이런 과거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다하게 뭐 주에 1회 또는 뭐 달에 1회 이렇게 조금 너무 자주 맞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 흔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알약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 피부 질환 때문에 드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연고, 피부 질환 때문에 이제 외부에 이제 피부에 바르는 그런 연고로 인해서도 장기간 복용을 하는 경우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천식이나 그런 질환들로 인해서 흡입형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스테로이드가 뼈주사나 이렇게 알약 같은 경우엔 직접 체내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연고로도 이 스테로이드가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편인가요? 네, 연고는 아무래도 주사제나 먹는 약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장기간으로 고용량으로 바르게 되면은 이렇게 체내에 흡수가 돼서 이런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을 유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항염증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요. 주로는 이제 피부과 질환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결막염에서 이제 안약 형태로도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면역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콩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구체 신염에서도 사용이 되겠고요.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든지 루푸스 대장 이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염증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육통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이제 신경과에서도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을 이제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흔하지는 않지만 1차성 부신 기능 저하, 부신에서 코르티졸 자체가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선천성 질환인 에디슨 병에서도 이제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테로이드의 강도가 좀 제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제가 조금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이제 부신 기능 저하가 좀 잘 생기게 되겠는데요. 그 강도를 이제 눈에 보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먹는 약의 6알에 해당하는 게 이제 주사의 한 앰플이 되겠기 때문에 주사 한 번을 맞으면은 이렇게 고강도의 스테로이드에 노출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로 회복이 더딜 때가 있다. 나이가 들어서 또는 체질의 문제라 넘길 수도 있는데 원인 불명의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부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할 수 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은 코르티솔이나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지고 다양한 증상과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내분비 질환이다. 네, 오늘은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을까요? 평소보다 조금 피곤한 것 같고 밥맛도 조금 없어진 것 같고 뭐 기운이 조금 떨어져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주사를 맞은 적이 있을까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팔꿈치랑 어깨 쪽이 조금 아파서 주사를 좀 맞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받은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팔꿈치랑 어깨가 자주 아팠어서 병원을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은 부신 결핵이나 자가 면역 질환 등 부신 자체에 문제가 생긴 1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과 코르티솔 호르몬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2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은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할 경우 발병하며 가장 흔한 원인을 차지한다.
이분은 이제 의인성 부신 부전으로 인해서 이제 몸에서 자체적으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주입되는 스테로이드를 중단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회복하게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먹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신기능 저하증 진단은 혈액 검사와 자극 검사를 통해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이 부신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 있는지를 감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코르티솔 농도가 가장 높은 오전 8시경에 체열해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는데 코르티솔 수치가 매우 낮으면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오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네, 지금 제가 폐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신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분비내과 진료 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혹시 면역 항암을 하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면역 항암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항암 치료 시작한 지 한 3,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식사도 좀 못 하시고 기력도 없고 그런 증상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네, 피검사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면역 항암으로 인한 부신 부전이 의심이 돼서 이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이 만성인 경우 전신 쇠약감과 오심,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저혈압, 저혈당증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 부신기능 저하증인 경우엔 심한 탈수 증상과 전해질 이상으로 쇼크나 심한 경우 의식 소실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분은 이제 면역 항암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신 부전이 발생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뭐 면역 항암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먹는 약으로 해서 부신 피질 호르몬을 이제 보충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저희가 당부드리는 것은 다른 질환 때문에 아프신 경우에는 평소보다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의 이제 요구량이 늘기 때문에 평소보다 2배 정도 늘려서 드시도록 하고 질병이 호전된 경우에는 다시 원래 드시던 용량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신기능 저하증 치료의 핵심은 부족한 코르티솔을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수술이나 감염과 같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코르티솔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용 중인 스테로이드 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려야 한다. 급성 부신기능 저하증의 경우 다량의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정맥 주사하고 전해질과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액과 포도당을 공급한다. 부신 피질 부전 같은 경우에 가볍게는 이제 피로감 그리고 식욕 저하를 유발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혈압 저하, 쇼크 상태를 야기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며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사용한 적이 있을 경우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면 부신기능 저하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부신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부신기능 저하증의 주 증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네, 부신기능 저하증의 증상이라고 하면 조금 비특이적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조금 피로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피로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워낙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증상이어서 보통 환자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많이 피로하시고 그리고 이제 위장관 증상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못할 정도로 이제 오심 구토가 심할 수가 있고요. 변비, 설사 등도 동반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기력이 없고 식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체중 감소도 동반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저혈당이라든지 이제 저혈압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탈모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부가적으로 근육통, 관절통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성 부신 기능 저하증은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특징적으로 피부에 과다 색소 침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부신에서 코르티졸은 잘 분비가 되지만 코르티졸 분비가 약하기 때문에 뇌하 수체에서 이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겠는데요. 그 뇌하 수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이제 이런 멜라닌이라는 이제 색소를 이제 과다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색소 침착이 이제 잇몸이라든지 손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나의 부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편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은 부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아닌데도 이제 의심이 되지 않냐면서 주장을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복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험 증상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신 이제 기능 저하증이 약한 경우에는 보충을 하면은 치료가 되겠지만요.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심각한 그런 질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부신 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복통이나 발열이 있을 수 있고요. 경련이라든지 심한 탈수증, 전해질 이상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료가 즉각적으로 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에는 의식 소실, 쇼크, 그리고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질환이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외부에서 장기간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쿠싱 증후군의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몸이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에 과다하게 이제 노출이 된 경우를 말하게 되겠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 때문에 이제 부신에서 코르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을 저희가 쿠싱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이제 스테로이드에 과다하게 노출된 경우에도 이런 쿠싱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얼굴이 좀 둥그러지고요. 목 뒤에 지방이 이제 축적이 되고 이제 중심성이라고 해서 복부 위주로 지방이 좀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얇은 피부가 특징적입니다. 살짝만 스쳐도 이제 멍이 잘 들고요. 그리고 피부가 잘 찢어지고 얇아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상승하게 되겠고 이런 노출로 인해서 골다공증 그리고 골절도 잘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경 장애라든지 여드름도 같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징적인 것이 이제 배 자주색 선조라고 해서 튼살처럼 보이는데요. 그 색깔이 이제 자두색. 네, 의 색깔을 띠게 되겠고 근육은 이제 좀 저하게 돼서 복부는 비만하지만 팔다리가 좀 얇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쿠싱 증후군까지 살펴봤는데요. 부신 기능 저하증은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주로는 이제 증상도 같이 많이 고려를 하지만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의심이 될 때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겠는데요. 아침 8시가 24시간 중에 이제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네.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많이 분비가 되는 시간이 한 아침 8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로 기저 코르티졸 그리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측정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한 번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결과를 봐야 되거나 빨리 진단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급속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자극 검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침에 할 필요는 없고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대신에 외부로 이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주입을 해서 30분, 60분 이렇게 2번 더 추가로 체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이제 정해진 수치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수치를 넘어가지 않을 경우 자극을 받았음에도 부신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그런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부신기능 저하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치료는 이제 체내에 부족한 만큼의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보충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버틸만 하다면 이제 외부의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면 저희가 조금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외상, 발열, 감염증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조금 더 요구량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제의 용량의 증량이 필요하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 급한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를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되겠고 이제 수액이랑 포도당 주사로 탈수, 그리고 전해질 이상, 저혈압 등을 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신기능 저하증의 예후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또 재발도 좀 잘 되는 편일까요? 네, 그래서 약제 복용 후에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서서히 약제를 좀 줄이게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최소 용량을 유지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일상생활이 다시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약제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몇 달 뒤에 다시 또 경과와 이제 피 검사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괜찮은 경우에는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 중에 전신 위압감이라든지 피로감 그런 증상들이 다 개선이 되겠고요. 외부에서 투여한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부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은 약제는 중단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다시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의 재발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될 때까지는 사람마다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주에서 이제 긴 경우에는 수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부신기능 저하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로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6주 이상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 한 앰플이 이제 먹는 알약 한 6알 정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맞게 된다면은 이런 부신 기능 저하증이 조금 더 잘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신기능 저하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방법은 따로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부신 자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외부에서 주입한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생기는 부신 기능 저하증 저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치료 목적으로 물론 써야 된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짧게 그리고 가능하면은 적은 용량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통증 때문에 이제 주입하는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3-4번 정도로 제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통증 때문에 맞게 되는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라기보다는 그 일시적인 통증 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서 최대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시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스테로이드를 꼭 사용해야 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쿠싱 증후군의 증상, 피부가 얇아지고 멍이 잘 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꼭 이제 주사를 맞기 전에 이런 증상이 있음을 알리고 뼈 주사에 이제 스테로이드의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이제 드시거나 맞게 되는 경우에는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든지 이제 당뇨, 혈압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환자들의 실제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사례는 이제 70세 여성이 되겠고요. 이제 증상으로는 기운이 없고 식욕이 감퇴해서 그리고 심한 피로감을 주소로 이제 일반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고 저나트륨 혈증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수치가 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혈압도 조금 낮아서 좀 어지러움도 있고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문진을 했던 결과 최근에 한 달에 한 번씩 권고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주 허리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사를 맞지 않으면은 이제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먹는 약으로 보충하지 않고
최대한 주사를 맞지 않고 좀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의 사례도 있다고요. 네, 요즘은 이제 항암제의 종류도 많이 늘어나서 면역 항암이라는 것이 또 생겨났는데요. 면역 항암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뭐 뇌하수체나 이제 시상 하부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이제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양상을 띠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과에서 항암제를 처방하는 과에서 여러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 안에 이제 부신 기능에 대한 검사도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서 부신 기능 저하가 나타나서 의뢰되었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이 이제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구 스테로이드를 보충을 해주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만약에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감기가 걸리는 경우에는 용량을 2배로 증량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복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부신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신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부신 기능 이상으로 이제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치롤 분비가 저하돼서 발생하는 그런 기능의 이상이고요. 제일 흔한 것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으로 이제 투약을 했을 때 이제 뇌하 수체에서 전달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3차성 부신 기능 저하가 제일 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버틸 수 있으면은 최대한 버티는 것이 치료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약으로 된 하이드로코티존이나 프레드니졸론 등으로 보충을 하게 되겠고요. 이것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으면은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료를 계획을 하고 수술이나 외상, 발열, 감염증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복용 중인 약제를 2배 정도로 올려서 복용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부신기능 저하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궁금증들 OX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이 오면 신장도 나빠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은 X이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콩팥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위장관 증상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이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탈수가 돼서 이제 콩팥 기능 저하가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부신기능 저하증은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열이나 감염증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해도 그런 다른 질병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피부가 검어지는 색소 침착이 나타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그거는 O입니다. 일단은 1차성 부신 자체에서 코르티졸이 분비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10만 명당 1명꼴의 이제 유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아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좋겠지만 흔하지는 않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부신기능 저하증의 주요 원인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은 X이기는 한데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 기능에 저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신 기능 저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좀 더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인데요. 부신기능 저하증은 나이가 많을수록 걸리기 쉽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런 주사제나 스테로이드를 이제 통증 목적으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생기는 부신 기능 저하는 고령에서 조금 더 흔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들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머니가 부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데 저에게 유전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뭐 2차성이나 3차성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아마도 제일 흔한 이제 외부의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생기는 부신 기능 저하라고 하면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갑상선을 제거하면 부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신의 호르몬이 부족해지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건 별개의 진화론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끝으로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신 기능 저하증은 네모다.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예방할 수 있다입니다. 예방할 수 있다. 네.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스테로이드로 인한 그런 기능 저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한다면은 기능 저하가 되기 전에 기능 저하가 되지 않게 그렇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내분비내과 우신영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동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유정빈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이나 곤충들을 바라보면 각각의 고유한 움직임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하다 보면 평상시에 하던 움직임과는 다르게 색다르고 아주 재미있는 운동을 접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동물들, 곤충들 운동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정갈 동작입니다. 우리가 정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갈의 꼬리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한 운동 동작인데요. 허리 스트레칭, 허리 강화, 엉덩이 근육의 강화도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우선 엎드려 누우신 상태에서 양팔을 대자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갈의 꼬리 모습을 생각해 주시고 한쪽 다리를 높게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넘겨주시고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다리를 너무 높게 들어 올리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들어 올리실 수 있을 때까지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이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쪽 발당 5번씩 실시해 주시고 총 10회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개구리 동작입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연못에서 헤엄치는 동작을 보면 다리를 쭉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 이 동작을 응용한 동작입니다. 먼저 두 무릎 사이 간격을 최대한 넓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양손은 지면에 닿아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발바닥 안쪽 면이 지면에 닿아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면에 닿은 손을 밀어주시면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 개구리 동작의 운동 효과는 고관절을 스트레칭 해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뻣뻣한 고관절을 스트레칭 해줄 때 이 개구리 동작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작은 악어 동작입니다. 우리가 악어가 기어가는 동작을 응용한 운동인데요. 전신의 근지구력, 특히 상체와 하체의 근지구력에 매우 효과적이고 상체와 하체의 협응력에도 굉장히 좋은 동작입니다.
제가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시업 자세를 취할 건데 양 손의 간격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교차되는 손과 발이 먼저 앞으로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면 왼발이 따라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반대로 왼손이 앞으로 나갈 때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악어가 앞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감과 동시에 푸시업 동작을 실시해 줌으로써 상체 근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실시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시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팔의 간격이 너무 넓어지면 어깨에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깨 넓이 간격만큼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동작은 곰 운동입니다. 곰이 마치 앞으로 기어가듯이 그 동작을 응용한 운동 동작인데요. 시범을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발기기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 양 손의 간격은 어깨 넓이만큼, 양 발의 간격도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신 상태에서 체간을 일자로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면에 닿아 있는 무릎을 1cm 정도 가량만 띄워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교차되는 손과 발이 먼저 앞으로 나갈 겁니다. 오른손, 왼발이 먼저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손, 반대발. 앞으로 걷거나 뒤로 걷거나 할 때 체간이 항상 일자로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거미 동작입니다. 거미가 기어가는 것을 연상해 보면서 이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코어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 앉아주신 상태에서 두 무릎을 90도로 유지해 주시고 양손은 뒤에 땅바닥에 짚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하늘 쪽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차되는 손발이 앞으로 나아가 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왼발, 왼손, 오른발. 자, 반대로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주의할 사항은 손목에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손목의 위치가 손가락이 뒤로 가 있으면 부담이 느낄 수 있으니 손목을 옆으로 위치시켜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가는 정도는 집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실 기준으로 끝에서부터 끝에까지를 1회로 기준으로 총 5회 실시해 주시고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동물들, 곤충들 모습을 따라한 동작들을 실시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시죠? 아마 평상시에 하던 맨몸 운동, 푸시업,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들과는 조금 다른 재미있는 운동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즐거운 운동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